마포 15번 확진자였던 작가 박하루라고 합니다. 확진자 1581번 확진자입니다. 3월 3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입니다. 31번으로 불렸는 코로나 환자입니다. 저는 정말 딸 하나만 오래 키우면서 살아갖고 결혼시키고 자유롭게 평범하게 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2020년 평범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위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020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할 말을 잃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탄생한 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2020년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확진자일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감염병 자체를 막기 어렵다면 코로나19 같은 대유행병이 퍼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더 깊이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준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코로나19 1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바이러스 감염은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밀접한 거리에 있을 경우 전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죠. 서울시가 결국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상은 광복절에 2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한 26개 단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회를 허가했고 100명으로 신고된 집회에는 경찰 추산 5,000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그는 이틀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전국에 감염을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련 확진자가 176명까지 늘었는데 각 지역에서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말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야 돼서 제 일을 지금 한 30여 년 하고 있고 나이는 60 넘었고 딸 하나 있고 직장 다니고 태극기 부대라는 별로 좋은 소리는 저도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나라가 이러지 않았을 때도 뭐 이렇게 게임하는 데 들어가면 제 닉네임을 저는 소중한 대한민국 이거를 썼었는데 나라가 아무 일이 없었을 때 제가 지금 평범한 시민으로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허용된 집회의 자유라든가 코로나라는 그게 그런 불청객 때문에 집회를 안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유난히 광화문에만 이번에 저도 광화문 갔다 와서 그 진단받으라고 저 안 받았어요. 계속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한 아가씨가 정말 무덤덤하게 안 받으시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 이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처벌을 왜 받냐고. 내가 무슨 죄졌냐고. 막 뭐라 그래서 화가 나갖고. 그 다음에 또 남자분이 전화 와서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무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무증상이면 맞잖아요. 다 해야지. 어떻게 강화문 갔다 온 사람만 선별을 해서 받으라 그럴 수 있어요. 무증상이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칠곡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3개월 정도 코로나 환자를 봤었던 간호사 유연화입니다. 제가 있던 병동이 코로나 병동이 갑자기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음압병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이랑 또 뭐 거의 안 봤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스크리닝 검사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잠깐 보고 오고 그러면서도 집에 가서는 마스크 절대 안 벗고 막 그랬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보면 이렇게까지 서럽진 않을 것 같은데 상황이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집에 가고 싶다고 가면 가족들의 안전이 어떻게 보면 위협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쉽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병동에서 밥 먹을 때 마스크를 저는 거의 끼고 먹었어요. 제가 만약에 감염돼서 남을 감염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감염시킬 수도 있으니까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마스크 끼고 먹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근데 아빠한테 이야기하니까 마스크 끼고 밥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너 그러면 한 입 떠먹고 마스크 끼고 씹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출근할 때는 그나마 마음이 좀 가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없으면 저희 가족들은 제가 있는 것보다 안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가뿐한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PAPR이라고 장비를 받지 못했어요. 그게 어떤 장비냐 하면 공기 호흡을 도와주는 기구인데요. 그 밖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필터링 한 다음에 그 옷을 입은 방호복을 입은 사람한테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깨끗한 공기를.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에이즈 환자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감염병 환자가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내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나의 안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도 좀 덜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호구가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사실 그런 병원은 거의 없겠지만 체계가 계속 바뀌고 하는 와중에 되게 간호사들 보고 일선에서 막으라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막 전쟁 나면 앞에 이렇게 방패막이처럼 세우는 전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전쟁터에 같이 나가는데 제 전우가 나 이번 전쟁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반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저 총도 사실 쏠 줄 모르는데 이러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친구의 위협도 안전받고 나의 위협도 안전받는 느낌. 위협받는 느낌. 완전도. 끌려가가지고 끌려갔는데 이제 동료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한 사람은 병원에서 또 한 사람은 광화문에서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두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광화문이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된 곳이라는 성지가 아니고 모르는 분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게 좀 답답하고 억울해서
하다못해 저랑 생각이 같은 생각인 사람도 집회 안 나오는 친구도 너 이번에 강화문 갔다 왔냐? 너 앞으로 병원 갔다 왔냐? 너 앞으로 나 볼 생각 하지 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무 화가 났어요. 농담이라도. 너무 가슴 아픈 소리라. 그러니 저희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더 하겠죠. 당연히 가치가 있으니까 일부러 가는 거고 시간을 내서 가는 거고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각자 광주에서 부산에서 버스 대절해 갖고 애들 데리고 그 코로나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이 무모해서 그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야. 자기네 나름대로 확신이 있고 코로나 조심하면 되고 코로나보다도 나란 일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예전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코로나 저거 했다고 안 하나요? 제가 하는 거는 유관순 열사가 그 열사 소리 들으려고 태극기 들었다고 생각 안 해요. 멀리서는 영웅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진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곁에는 오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저희 엄마도 밖에서 안 밝히시더라고요. 요즘 딸이 안 보이는데 이러면 그냥 뭐 이러고 얼버무리셨다고 혹시나 싶어서 그런 거 보니까 좀 씁쓸하긴 했는데 저희를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해주셨는 거에 비하면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희도 사람이라서 상처받아요. 그러면 그냥 재수 없으면 걸리겠지? 그 정도.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난 전혀 걸리지 않겠다. 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걸리면 독감 걸렸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니까. 근데 독감으로도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감기로.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재수 없이 걸려서 운이 나빠서 죽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들 마스크 하고 다니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마스크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마스크를 한다니까요. 사실 코로나 환자가 터지면 의료진들이, 병원 노동자들이 그걸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밖에 지나가다가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저런 사람 때문에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개고생을 했다. 그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 요양병원 환자분들 식사 보조해드리고 기저귀 치워드리고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간호까지 다 할 거 아닌데 진짜 양심 없어 막 분노가 났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코로나 병동에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 너 진짜 큰일 한다 잘 갔다 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몇이나 될까요? 그런 거 생각 한 번씩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뭐 사명감 같은 것도 있지만 안전하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제가 지금 강화문에 나오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편향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전 절대 생각 안 해요. 항상 기본적으로 남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었으면 전 항상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근데 지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강화문 집회는 막으면서 해운대 30만 명, 20만 명 이런 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우리 생각에 너무 안 맞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렇게들 하니까 저희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주부가 살림만 잘하고 내 가정 경제만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난 나란 일에 관심 없어 이러는 친구들은 저랑 생각이 달라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보다 더 미워요. 제가 하는 말은 네가 끔찍이 사랑하는 네 손주가 살아갈 나라다. 그 더울 때 추울 때 강화문을 왜 나오겠어요.
이제 나오다 보니까 습관처럼 이제 나온 거죠. 제가 뭐 추운 데서 얼굴 빨개지거나 더운데 땀을 흘리거나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저한테 뭐 애국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안 하던 짓을. 태극 문양은 음을 나타내는 파랑과 양을 나타내는 빨강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의 조화로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진리가 숨어 있죠. 조화로운 삶을 꿈꾸는 건 자유지만 이루는 건 또 다릅니다. 지난 여름 대구에서 있었던 결혼식입니다. 신랑 신부는 방역 단계가 높아지면서 예식장을 야외로 바꾸느라 결혼식을 한 차례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초대할 수 있는 하객 수도 방역 단계에 따라 인원을 제한해야 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죠. 아무래도 하객분들이 많이 못 오시니까 좋은 날인데 그 부분이 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행히 고맙게도 많이 와가지고. 인간미도 없고 정도 못 나고 있고 인사를 하기도 부끄럽고 그래요. 정말 이 죄인 같아요. 결혼식을 하는 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금기된 것은 지난 2월 이곳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천지요. 그 31번.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천지 하면서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은 이름 대신 감염이 확인된 순번으로 불립니다. 코로나19의 대구 경북 지역 첫 확진 환자는 31번이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된 그분이죠. 많은 논란과 의혹이 있었고 걷잡을 수 없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었죠. 31번은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남들은 저를 31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두 아들의 엄마고 또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죠? 평범하게 사는 가정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서로의 가슴에 전부 상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사는 60대 여성이 31번째 코로나19 환자로 추가됐습니다. 열이 38도 넘게 오르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인 건 지난 10일이지만 31번째 환자분께서는 본인은 그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셨고 또 증상이 이제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는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31번 환자는 슈퍼 전파자로 분류됐습니다. 종교시설과 병원, 호텔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큽니다. 신천지가 그 아주머니가 자기가 병에 걸렸을지도 병에 걸린 거 알 수도 있었는데 막 교회 같은 곳 가서 퍼뜨리고. 신천지 맨 처음에 걸린 아줌마가 그거 자기가 어디 갔는데 그런 것도 잘 이야기 안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기는 코로나 안 걸렸다고 우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대구에 많이 퍼졌다고 생각해요. 31번 환자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대구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말 그대로 슈퍼 전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31번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확진된 날은 2월 18일입니다. 그날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많게는 하루에 수백 명씩 증가하게 되죠. 이 연결고리에 31번 환자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됐다라는 거
2월 18일 날 알았거든요. 그리고 2월 18일 날 새벽 4시에 역학조사단에서 확진은 아직 안 됐지만 혹시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만났던 사람들 1월 달부터 쫙 제가 리스트를 다 뽑아 드렸고요. 또 제가 어디를 갔는지를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 제가 생활했던 사람, 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했던 사람들 한 명도 확진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어떻게 제가 슈퍼 전파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 1000몇백 명이 확진이 됐는데 그게 뭐 기본 상식적으로 맞나요? 아니잖아요. 이른바 슈퍼 전파가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환자가 감염 확산의 시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1번 환자 역시 교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된 2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추적 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 저희의 현재의 판단은 이분도 2차 감염자의 가능성을 무게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슈퍼 전파자가 된 거예요. 제가 확진이 되고 또 교회에서나 뭐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저도 놀랐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 놀라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인해서 그때부터 저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됐고 그리고 굉장히 미안하고 송구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많이 들었었어요. 31번 환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31번을 만났다고 거짓말을 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받은 사람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고 가짜 뉴스가 유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전염력이 매우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개개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입니다.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일매일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상 그 어느 대륙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보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더 많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경험. 무엇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이 겪는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바로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나는 송파구에서 살고 있고 이제 전에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근무했던 정효숙입니다. 그때 이제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2기. 그런데 이제 수술할 그 시점에서도 되게 저는 마음이 되게 편안했거든요. 정효숙 씨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입니다. 지난 7월 15일 몸살기가 있어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됐습니다. 근데 10시 35분쯤에 밤에 전화 왔어요. 다시. 그래서 양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저 암 걸렸다고 들었을 때보다 더 억장이 무너졌어요, 진짜. 왜냐면 암이라는 거는 나 혼자 싸우면 되는데 이제 1순위로는 어린이집이 아이들이랑 이게 생각이 다르고 또 교회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변에 나로 인해서 피해주는 그 부분 때문에 아니라고 다시 해달라고 그랬더니 울음이 복받쳐 나더라고요. 저 정말 암에 걸렸을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코로나가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아니라고 선생님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아내가 되게 참 많이 힘들어했죠. 울면서 또 이제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그 모습을 저도 옆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되게 괴로웠고 그리고 아내가
제 병원에 입원하고 저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도 양성 판정받고 그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1호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접촉, 몇 번의 접촉자라면 그냥 깨끗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교회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한 20명 저까지 해서 한 2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남편부터 감기돼서 들린 사람 보고 너 왜 조심하면서 감기 들렸다고 했냐고 책망한다면은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고 화나는 일일 수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걸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그걸 다 그 사람들이 부주의나 잘못으로 돌린다 그러면은 이것처럼 모순도 없고 꼭 이렇게 칼이나 어떤 총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그 상처는 더 깊죠. 오래 남고. 그래서 작가 박하로 씨는 격리되어 있던 열흘 동안 겪은 일을 표본으로 박제에 전시했습니다. 오로지 관객의 의지에 따라 그의 확진자 경험에 다가갈 수 있죠. 약봉투를 제가 박제를 해놨고 돋보기가 있고요. 후레쉬가 있는데 그다음 만안경은 여기 앞에 조리개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쓰시면 되고요. 확진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순간이지만 그 경험은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병원이나 치료시설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접고 가야만 하고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곳에 가야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격리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험을 설치 미술 작품으로 전시하고 있는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행으로 이제 LA에 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뭔가 락다운이 이제 시작돼서 저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비행기표를 바로 바꿔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반 있다가 확진이 된 거고요. 공항에서 검사 받을 때는 아무런 게 없었는데 그 이후 일주일 뒤에 뭐 연락이 다시 오잖아요. 혹시 외국에서 오신 분 일주일 안에 검사를 한 번 더 받으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대상이라고 앰뷸런스가 오면서 실려가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제가 확진자가 됐구나. 귀국 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미처 지키지 못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그 동선이 되게 조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더 부끄러운 거죠. 뭔가 제가 더 조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접촉자를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동선 자체가 되게 컸으니까. 근데 그 어떤 그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뭔가 공개 처형한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는데 사실 진짜 저는 리플 한 번 그 제가 확진자가 되는 날 그날 이제 그 어떤 구청 블로그 같은 데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때 리플을 보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제 신상을 캐려고 노력하는 어떤 특정 커뮤니티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맘카페라든지 뭐 특정 저 사람 누군지 안다, 뭐 저 사람 누구다, 저 사람 뭐를 한다, 저 사람 무슨 직업일 것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 저를 어떤 대상을 되게 뭔가 실제 있는 사람처럼 자기네들이 이제 다 탐정이 돼서 다 만들고 실제 제 이름이 거론된 적도 있어서 저는 되게 더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제 그런 거에서 어떻게 살지? 이제 우리 집을 알면 난 이제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저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실 저는 뭐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증상 같은 게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제 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안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따라갔는데 병원 막 어떤 많은 절차를 거쳐요. 그리고 병실에 도착했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서부터 아픈 거예요.
갑자기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 심정은 그랬어요. 뭔가 가짜였는데 여기 와서 진짜가 됐나? 그 쏟아지는 전화들 있잖아. 너 만났으니까 나도, 뭐 누구 만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리고 막 동선 전화하고 뭐 어디서 무슨 검역 뭐 방역 뭐 전화하고 막 전화가 막 계속 울려요. 근데 제가 걸렸던 때는 완전 초기여서 동선이라든지 뭐 그런 게 되게 엄청 철저하게 관련됐던 거였고, 저는 솔직하게 다 이제 말했죠. 제가 다닌 동선들이나.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질타가 시작되는 거죠. 왜 숨기지 않았니? 왜 그걸 솔직하게 말해서 내 일을 못하게 만들어?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게. 왜냐면 다들 사실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보다 돈을 못 버는 게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망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저를 원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 때문에 일을 못해. 뭐 너 때문에 이제 뭐 접촉자가 분류돼서 뭐 자기는 뭐 큰일 날 거야. 나를 제발 뭐 말하지 말아줘. 이런 사람들까지 별의별 상황이 다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엄청 죄인이었죠. 그냥 미안하다. 사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더 예민하지 않고 더 조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제가 사과를 했는데, 그런 이제 질책 같은 게 점점 심해질수록 저도 이제 제 정신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못 버티고 나도 힘든데 다들 저만 탓하니까 되게 감정적이게 되고 되게 더 숨어있게 되고, 뭐 자책감이나 뭐 어떤 자존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지금도 갑자기 뭐 그런 게 생기거든요.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고 해야 되나? 격리병실에서 견뎌야 했던 건 저 음악기 소리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 때문에가 돼요.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었는데 너라는 사람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똑같이 그냥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저도 버티기 힘든 거죠. 처음에는 되게 조금 억울했어요. 왜냐면 나도 피해자인데 제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느낌이니까, 대체 나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나는. 박하로 씨는 병실 침대에 붙어있는 추락주의 안내판보다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더 필요한 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지 모르는 마음 떨어짐 주의 안내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빨리 털어낸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개월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확진자 입장이어서 그렇지, 제가 반대 입장이어서 영원하게 A의 영역에 있던 사람이었으면 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잘 몰랐으니까. 저도 아직 제가 A인지 B인지도 모르겠다 같은 거죠. 그리고 모두가 이런 혼란을 계속 갖고 있을 거잖아요. 저 같은 갇힌 경험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뭐 재확진이라는 말이 되게 더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잖아요. 영원히 뭔가 벗어날 수 없는 경로에 계속 있는 느낌이에요. 우선 저는 이제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었고요. 그 식사 자리에서 6명이 이제 같이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제 대각선에 제 친구가 앉아 있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옮는 것으로 우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580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김지호 씨는 이태원발 N차 감염자입니다. 확진된 이후 50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하루하루 일과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침 5시 반에서 6시쯤 이제 간호사님들께서 병실에 들어오셔서 뭐 혈압과 체내 산소 포화도, 혈중 산소 포화도를 재시고 체온을 재시고, 그 다음에 전날 저녁에 아무 일 없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7시쯤 아침 식사를 받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점심시간이 되면은 12시쯤 간호사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똑같이 혈압과 체온 그리고 혈중 산소 포화도를 재주시고 식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 5시간에서 6시간쯤 지나서 다시 똑같이 저녁 식사를 주시고 혈압과 체온 그리고 혈중 산소 포화도를 재고, 이거를 50일 동안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창문도 못으로 박혀서 고정되어 있고요. 절대 열 수 없고, 화장실에 가보면 위에 환풍기도 다 테이프로 막혀 있고, 에어컨은 비닐에 쌓여 있고, 선풍기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고요. 제가 있던 데는.
그리고 샤워실이 복도에 있기 때문에 그 병실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샤워도 못했어요. 그래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몸을 닦고 그렇게 5주를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겪는 것들이 사실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플라스틱 수저가 저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이다 보니 사회적 격리가 필수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게 이제 매 끼마다 도시락이랑 일회용 용기 같이 나오는 이제 그런 수저인데 그것도 못 쓰겠는 거예요. 뭔가 내 행위 자체가 환경 파괴까지 만들고 모든 행위가 죄책감이니까 뭔가 최소화하고 싶어서 숟가락을 안 쓰고 계속 모았어요. 숟가락을 계속 안 쓰고 모아고 태어나는 날 이제 저울에 그 무게를 재봤죠. 130.5g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죄의 무게라고 이름을 짓고 확진자들이 지은 죄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저는 입원도 처음이었고요, 살면서. CT 촬영도 처음이었고요. 병원에 구급차를 타고 실려간 것도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전화 너머로 어찌됐건 이런 조사를 받거나 확인을 받는 것도 뭐 당연히 처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두려워서 저를 배척해내는 차별이나 혐오의 경험도 사실 거의 처음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 퇴원하고 난 직후에 이제 사무실에 어찌됐건 잠깐 일이 있어서 가면은 저 원발치에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걸어가면 이제 밖에 나가서 담배 피시는 분들을 마주하거든요. 그 마주하는 시점에 저희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담배 피느라고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저를 보면은 마스크를 올려서 써요.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것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상하고도 기괴한 경험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소속되어 있던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받는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던 이태원 클럽 N차 감염자 김지호 씨. 병원에 있는 그에게 회사는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회사 대표가 인사팀을 통해서는 죄송하다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뭐랄까요, 저를 되게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말을 한 게 맞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퇴원하기 일주일 전에 미안하다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확진 경험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워졌다고 말합니다. 확진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순간 시작되는 악몽.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치료받고 보호받아야 할 환자라는 것을 그만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코로나19 경험이 처음인 것은 의료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처음 일어난 도시 대구. 갑자기 밀어닥친 코로나19 환자들로 대구는 한순간에 특별 재난 지역이 됐습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 때문이었죠. 30명이었던 코로나19 환자는 일주일 만에 800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검체 채취와 같은 진단검사, 감염병 전담병원의 환자 치료 등을 담당하기 위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갑자기 폭증한 코로나19 환자로 의료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병실도 의료진도 모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2월 18일 날 대구에 첫 환자가 나왔거든요. 갑자기 간호사가 달려오더니만 우리 집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왔는 모양이다, 응급실에. 그동안 30일 정도 대구에는 환자가 없어서 뭐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저녁이 되니까 대구 지역 대학병원 4군데 응급실이 폐쇄가 됐는 거예요.
그건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코로나 환자도 중요하지만 그런 심내 혈관계 질환 환자들, 중증 외상 환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외상 환자도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응급실이 폐쇄가 되면 올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다. 저희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거기 홈페이지에 올렸죠. 올리면서 불안했거든요. 만약에 아무도 지원 안 하면 어떡할까? 한 명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한 20여 군데는 전국에서 뭐 새내기 의사부터 내년에 정년 퇴임하시는 교수님까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셨고 주말도 없이 운영을 했고 선별진료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간호사들이 많이 운다는 얘기가 또 들리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과로로 죽겠다고 이렇게 간호사가. 저는 김수련입니다. 지금 중환자실 5년차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지난 3월에 대구병원에 코로나 환자 직접 간호를 위해서 파견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인공호흡기나 뭐 투석기라던가 체외심폐순환기 같은 기계들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선생님들이 와서 그 기계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사실 불가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을 안고 하셨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죠.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체계상으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제 공공병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병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준비 없이 처음 맞는 코로나19인 탓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고인과 마지막도 함께하지 못했죠. 중환자분들 중에서 호전돼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없었어요. 뭐 있었겠지만 그게 제 환자는 아니었고요. 저는 거의 중환자실에서 중증도가 높은 환자군을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담당했던 모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환자들이 사망할 때마다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최선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점이었고 모두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환자가 한 4,000명 정도 발생했을 때 한 2,300명이 입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민간 병원들은 병상이 많아도 환자를 금방 이렇게 뺄 수가 없잖아요. 대구에 병상이 38,000개나 되거든요. 전 세계 어떤 도시하고 비교하셔도 병상이 많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공공병상은 사실상 441개밖에 없었거든요. 처음에 한 75명 정도 사망했을 때 한 23% 정도의 환자분들이 입원을 못 하시고 또는 응급실에 도착은 하셨지만 제대로 입원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셔서 정말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희 의료 인력이 굉장히 수가 적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부족했어요. 트레이닝 된 간호사도 부족했고 간호사의 절대적인 수 자체도 부족했어요. 근데 그 중에 지원 인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신 분들이 공공병원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중앙병원이나 의료원이나 뭐 수도병원이나 이런 병원들, 공공병원들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상 기관에서 파견한 분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정말 위기 상황이었다 싶었을 정도로 한 2주차, 3월 2주차 정도 상황은 정말 나빴고 거의 그분들한테 구원을 받았다 싶을 정도로 그분들의 인력 충원이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분들이 10%밖에 안 돼요. 사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민간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민간병원들 인력 상황도 굉장히 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파견을 해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만약에 대구가 진정이 잘 됐죠. 당연히 진정이 잘 됐고 정말 다행한 일이지만 그 상황에서 만약에 더 폭증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서울이나 광주나 대전 어디든 간에 다른 한 지역에 또 서지가 있었다면 저희는 아마 감당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모두 긴장하면서 매일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호사들의 어떤 중노동 뭐 그런 걸로 이 방역이 이루어지는 것,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좀 간호사들의 중노동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나오고 간호사들의 노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돼야지 지금 간호 인력이 자꾸 병원을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이 근무 내에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친 티가 나거나 힘들다는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까 봐 좀 그런 것들을 조심했던 것 같아요. 서로 힘이 빠지지 않게 서로 독려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같이 코로나 봤던 원래 저희 본 병동 멤버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막
환자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계속 한 게 아니고 동료 때문에 이걸 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오면 내 동료들이 훨씬 더 힘들어질 걸 아니까 다들 같이 견딘 것 같다 그 말을 하는데 되게 뭐랄까 전우회 같았어요. 전우회 같았고. 코로나19는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병문안 친구도 가족도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건 공포에 가까웠죠. 하루아침에 어디에도 갈 수 없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위험한 사람이 돼버리는 낯선 경험. 코로나를 만난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병실을 찾은 사람이 부디 그가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한 몸살보다 더 큰 마음앓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1년을 지낸 지금 다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으로 퍼졌을 때 과연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2年內不地佢做下出門，把飛要做上門啊，趕快自己就搞出來。 정부가 사상 초유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There is a second wave of corona coming. Der demokratische Rechtsstaat. On parle de taxes sur la terre. 좀 이따 보자.